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어오시겠어요? 지금 참가자가 오늘 수업은 제가 이강이동을 통해서 공지를 했다시피 어, 제 수업 데이터 공학개론 수업 시간이긴 하지만 전문가 특강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특강을 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단 소중 사업단에서 전문가 특강 3회 그리고 오픈소스 특강 3회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소스 특강 3회는 그 우리가 이제 창의 공감 시간, 수요일 날 창의 공감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예고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전문가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수업 시간에 일단 배정을 해놨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런데 이제 2회, 3회는 아마 창의 공감 시간으로 가능하다면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제 예고 드린 대로 실제로 이제 우리 IT 쪽에 이제 전문가분 예를 들면 이제 어느 IT 중소업체에서 주로 개발을 하는 중소업체의 CEO 분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기술자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섭외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이 시간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단에서의 전문가 특강은 IT 쪽의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IT 쪽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전문가 특강은 제가 3명 다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김석철 변호사님을 지금 대략적인 양력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중지학회라든지 또는 무역학회 이런 쪽에서 이제 어, 주로 이제 국제무역 쪽에 중재를 담당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굉장히 해박하신 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재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중재라고 하면 아직 좀 서툰 단어겠지만, 이를테면은 국제무역 관계 내에서 어떤 다툼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다툼을 갖다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재라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쪽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요즘 이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라고 하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터파크에서 뭘 샀는데 다른 물건이 왔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궁금해할 수도 있고요. IT 분야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로 나가신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IT 분야에 그냥 중소개발 업체 또는 대기업 이런 데 간다. 물론 그런 쪽도 갈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모든 회사들 유통회사, 제조회사 뿐만 아니고 공공 쪽이라든지 금융회사 이런 데도 전부 다 IT 개발 부서는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이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 쪽에 IT 부서로 여러분들이 갔다 그러면 금융 쪽의 일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금융 쪽도 여러 가지죠. 은행 쪽으로 갔다, 증권, 보험, 카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도메인에 대한 업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쪽의 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을 갖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여러분들 경험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전문가 특강 시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제가 제 연구실로 지금 이제 참가자가 대략 한 82명 정도입니다. 82명이니까 근 100명에 가까우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제가 이제 우리 김석철 변호사님께 토스를 해서 여러분들 대략 쉬는 시간 없이 대략 한 11시 좀 넘어까지 강의하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엔주의 회사에 이게 수출업체입니다. 수입 수출업체인데 거기에서 지금 고문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석철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화면 공유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렇게 아주 뭐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서문대학에 이렇게 제가 와가지고 또 우리 김정육 교수님의 소개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가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내 소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첫 직장이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내가 근무를 해가지고 그때는 주로 물품무역이 되겠죠. 그걸 관장을 하다가 두 번째 직장은 제가 상사중재원에서 분쟁 해결을 하는 국내 내지 국제 상들의 분쟁 해결을 하는 그런 그 국가기관입니다. 거기서 제가 한 10년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요. 또 그 후에는 한국 소비자 보훈이라고 여러분들 알 겁니다. 거기에 내가 초대 연구실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소비자 분쟁을 또 내가 쭉 그 핸들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중재원에서 내가 핸들링 했던 거는 그 우리 기업들 주로 그 여러 가지 국제 간에부터 시작해서 국내 상들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분쟁을 내가 담당을 했고 그거를 해결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보훈에서 내가 한 거는 소비자들 분쟁, 여러분들 뭐 소비자 고발하고 그 여러 가지 그런 건들이 많을 겁니다만 그 뭐 전화하면은 소비자 보훈의 그 콜센터 이런 데 뭐 연결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분쟁들을 해결을 하는 그런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의 분쟁과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전문가다. 여러분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상사중재원에 근무할 적에 전자거래진흥원이라는 데서 전자상거래 분쟁을 또 한때 내가 조정관으로 또 열심히 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사중재원에서 근무하면서 중재인, 그 다음에 소비자보훈에서 근무하면서 조정, 소비자 분쟁 조정, 그리고 전자거래 진흥원에서 했던 전자거래 진흥에 대한 분쟁, 이거를 쭉 해결을 해왔었고, 왜 생각하면 내 인생에 뭐 거의 전부를 그런 문제를 뭐 전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이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 컴퓨터 공학과의 관계를 내가 잠깐 하자면은 내가 잘 깊이 알고 있는 친한 사람이 음식점에서 아주 뭐 사소한 자리입니다. 사소한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옆좌석에서 누가 얘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나이가 이렇게 좀 들고 돈도 좀 자본도 좀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얘기하는 친구들, 아주 젊은 친구들이 그 술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그냥 기동량으로 그냥 뭐 가까이 이렇게 술 하는 자리니까 그게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컴퓨터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은 그걸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안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안 되면서도 상당히 이거는 매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이 야 젊은이 우리 같이 대포 한잔 할까? 이래가지고 대포를 하면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참 대단한 어떤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회사 운영 내지 자본에 대한 걸 가지고 있고 이 젊은 친구들은 이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가 자 우리 집은 뭐 따질 거 없다. 필요한 돈은 내가 다 될 테니까 기술 개발은 너희들이 다 해라. 그리고 마케팅 판매도 내가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은 5대5로 하자. 아주 통이 좀 크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돼가지고 말이에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 젊은이들도 대성공을 했고 이 나이 드신 분도 대성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사회는 참 다양한 사회입니다. 그러고 그런 인간관계 맺는 것도
서로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한 술자리에서 또 나이 차이도 훨씬 많은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 성공을 하는 그런 그 경우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분들하고 이렇게 친분을 나누면서 지금도 대포 한잔 하면서 한데 이렇게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참 젊은이들이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다.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내지 전 세계가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사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참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느꼈기 때문에 오늘 첫 자리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내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리고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그 강의 자리에서 좀 봤습니다만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금 추세, 어떤 우리가 추세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스터디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상대가 기업과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소비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약도 하고 판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활동을 할 적에 필히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분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생되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을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을 거고, 또 하나는 미리 예방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강의의 주된 목적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쟁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강의 내용까지 또 내 소개 간략하게 하는 것까지 이렇게 내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가 부여받은 시간이요, 뭐,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사이인 것 같은데, 그 사이는 다소 조금 내가 융통성 있게 플렉시블하게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여러분들 식사 시간 또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찍어서 내가 강의하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에 보면은요, 이 비즈니스 시장과 IT 중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김석철 해가지고 주식에서 우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주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우연주 이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걸 갖다가 처음 기획 단계부터 거의 내가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고 나이가 지금 내가 6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서도 내가 고문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이게 또 안 되면 또 편안하게 살 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나이가 좀 들었어도 이 젊은 친구들 또 새로운 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례가요, 이 비즈니스 시장의 혁신을 가속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IT 분쟁 관련 중재 사례를 소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이 커머스, 이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로는 5가지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추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업,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과 그 다음에 스타트업 회사들의 어떤 거래 상태, 그리고
이 스타트업 회사로서 약 한 40여 개의 전자 그 상거래 스타트업 회사가 AI라는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되겠고요. 더군다나 네 번째는 더군다나 이 커머스가 우리가 그 가상 어떤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생활에까지 완전히 이제 우리 생활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소비 생활에까지 이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쪽을 더욱더 생활화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 이 가상공간 이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해서 5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재 IT 분쟁 중재 사례는요. 중재의 개념하고 분쟁 해결 조항 요게 결론입니다. 결론이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인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관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많이 내가 핸들링을 해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원의 그 소비자 분쟁 이것도 처음 만든 한국소비자원의 그 분쟁 해결센터라는 걸 갖다가 국가 차원에서 처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내가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분쟁 소비자 내지 상거래 분쟁 해결에 대한 것으로서는 그 여러분들이 그래도 김석철이라는 사람 아냐 하면은 웬간한 사람들은 다 아 예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4가지 사례는 지금 그 사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글로벌 세일즈 펀딩 트렌드를 해가지고요. 이때 그 세일즈라는 거는 우리가 공급 내지 수요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일즈라고 하면 그냥 판매라는 것보다는요. 공급과 수요다. 공급하고 수요는 뭐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소비자라든지 사용자 측면에서는 뭐 소비 수요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뜻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라는 용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펀딩은 투자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그래프를 보자면은 2014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그 투자 사항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1.3조 달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015년도에는 1.5조 달러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가서는요 3.5조 달러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9년도에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이라는 건 expected 해가지고 예측이라고 하는데 예측을 할 때는 한 4.1조 정도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2020년도에는 4.9조까지 올라간 겁니다. 오히려 예상치보다 더 늘어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추세가 2020년도에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2020년도에 이 정상적인 우리가 시장 흐름에서 또 하나 더 뭔가가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했구나 라고 아마 우리가 대충 우리가 짐작은 아마 하고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투자인데요. 이 투자는
2013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예, 쭉 올라갔습니다. 가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2017년하고 2018년 여기 화면이 사람 나오는지 가려가지고 잘 안 나오네. 가만히 있어봐요. 음. 내가 이 컴퓨터 쪽에 말이죠. 여기 보면은 2017년도에 가면은요. 2017년도에 가면은 여러분들 쭉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예, 올라가다가 2015년도까지는 쭉 이렇게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이 되다가 2016년도에 가면은요. 이 투자는 뚝 떨어집니다.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2017년도에 가서 요 투자가 이래 조금 상승하는 또 기미가 있다가요. 2018년도에 가서는 이 상당히 또 이렇게 조금 또 올라가다가요.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2018년도 올라가다가 2019년도에도 45빌리언까지 올라갔으니까 28빌리언 45빌리언까지 올라가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83빌리언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 올라간 거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또 이렇게 그 투자가 올라갔느냐. 그럼 이때는 또 왜 이렇게 투자가 2016년도에는 투자가 이렇게 떨어졌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요. 요걸 자, 2016년도에 이 투자가 이렇게 뚝 떨어진 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여기 있습니다. 도표로 보면은 파악이 됩니다. 이제 시드 앤 엔젤하고 그다음에 시리즈 해가지고 스타트업 회사가 되겠죠. 이 대기업이라는 큰 회사하고 또 작은 회사하고의 투자 현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세를 보면은 큰 회사가 54%에서 있잖아요. 38%로 투자는 이렇게 확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짠짠한 스타트업 회사들은 13%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24% 이렇게 해서 쭉 이거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요 상태가요. 그럼 요게 어떤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큰 회사가 2016년도에 큰 회사가 점차 이렇게 투자를 줄여 나갔었고, 특히 2016년도에 가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이때 가가지고는 스타트업 회사는 투자가 자꾸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그 개수로 본다면은 이 대기업이니까요. 이거는 큰 대기업, 우리가 손으로 헤아릴 수 있는 몇 개 대기업이 큰 손이니까 이 투자는 줄여들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늘어난 거 24% 이거는 뭔가니까 여러분들처럼 이제 대학 졸업하고 막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스타트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막 연구 활동이 아주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런 회사들이 스타트 회사들이 얘들 얘기하는 개미라고 표현도 하죠. 그죠? 엄청 늘어난 거죠. 그 숫자로는 엄청 늘어난 거죠. 그 숫자로 늘어난 이 사람들은 자본이 그렇게 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거죠. 아주 대변화를 가지고 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니까 대기업들이 이렇게 투자가 줄고 개미들이 왕창 달라들면서 이제 그 투자하는 금액은 적지만 기술 개발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거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대기업이 주는 어떤 시장 영역을 갖다가 이 스타트업 회사들이 그 영역을 차지하게 되고
오히려 이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이 대기업을 추월하는 어떤 그런 상태로 이거를 발전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있는데 그러면은 대기업은 이렇게 좀 주는데 스타트업 회사는 왜 이렇게 그러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 그게 원동력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요즘 핫한 바로 AI라는 발전이 그걸 선도해 왔다. 그걸 지금 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AI의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40여 개 이상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자꾸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거고, 우리 한국도 그 판교에 가면은 실리콘밸리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이게 자꾸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장이 앞으로 우리 세계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이게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으로 확대될 적에 이때 고용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모든 영역에 그 실제 활동자가 누가 될 거냐? 바로 참 행복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 거다. 나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강의한다는 이 자체가 나로서는 참 즐겁습니다. 미래의 주인공들과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나로서는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I 쪽에는 우리가 뭐 앞으로 뭐가 이쪽에 새로 탄생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뭐 새로운 게 많이 탄생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크게 몇 가지만 이렇게 우리 40개 현재 스타트업 회사를 상대로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은 우선 시각 검색을 인지하는 쪽에 상당히 지금 AI 쪽에 많이 탄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비주얼 서치 레코지니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 해가지고요. 언어인데 우리가 언어 중에서 지금 나이가 조금 든 사람들은요. 컴퓨터를 이렇게 다루는 것보다는요. 말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세상이 빨리 오면은 난 참 좋겠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쳐가지고 뭐 하는 거는 우리 같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은 참 그게 쉽질 않아요. 근데 말로서 하는 거는 너무 쉽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말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해주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 니즈라는 거는요, 수요라는 거는 편한 쪽으로, 더 편리한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돼 있단 말이죠. 사회 모든 이치가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발전할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3D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현실들 발전 이런 게 아마 앞으로는 당장 현재 눈앞에 나와 있는 40개의 회사들은 그걸 지금 막 개발을 하고 지금 막 발전시키고 현재 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 분야 이런 게 활동되다 보니까 대기업의 영역은 좀 줄어들고 이쪽으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스타트업 회사의 시장은 자꾸 더 넓어질 것이면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더 발전하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자꾸 더 많이 오고 이렇게 성장해 나갈 거다. 참 우리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전공 하나 참 잘 택했어요. 아주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야 앞으로 내가 먹고 살 길은 이 길이구나 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각 대학이나 기업들이 전부 이쪽으로 지금 모든 걸 갖다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일 여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고 뭐 제2의 이참진이라든지 뭐 지금 미국의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런 기부 많이 하는 기업들이 지금 2개가 이번에 또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탄생하지 않겠느냐, 막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약 한 40여 개 회사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거 뭐 소개하는 거는 이렇게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크게 지금 얘기한 대로 비주얼 서치 하고요, 내추럴 랭귀지 하고, 그 다음에 3D 이미지 쪽으로 해가지고 발전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하나 또 근처에 머리 떠오르는 게 있네요. 제가 어떤 연이 닿아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실리콘밸리를 내가 한 몇 차례 내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에 갔을 때에 나도 가서 더욱더 내가 놀랐습니다. 거기에 구글이라든지 애플 뭐 해가지고 전 세계 흔히들 요즘 얘기하는 IT 쪽에 새로운 추세의 기업들이 전부 다 거기가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는 어떤 땅이었느냐? 사막이었었어요. 허벌판 풀무지였습니다. 그 풀무지 땅에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자가 하버드에 투자하지는 않고 사막 땅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대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대학이 지금은 스탠포드가 중심이 돼가지고는 이 실리콘밸리라는 어떤 벨트가 형성이 되고, 이 벨트가 중심이 돼서 동부 지역에 뉴욕이라든지 뭐 뉴저지라든지 동부 지역의 금융 쪽에 발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영역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더 발전돼 가지고요. 심지어 맨하탄의 집 가격보다 구글 옆에 그 동네 집 가격이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연봉이 맨하탄 뉴욕에 사는 사람보다 연봉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또 웃기는 게 백인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인도, 중국, 우리 한국 등 아시아 사람들이 많더라. 라는 걸 내가 그래서 참 보고 나서는, 야, 세상은 참 그 사막 땅 불모지에 처음 미국을 건너가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킨 그 주역인데, 그 주역들이 전부 다 지금 AI 이쪽에 지금 매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그런 거로 봐가지고 우리 한국의 또 그 판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단지가 시장을 지배하고 판교 쪽이 앞으로 집값 많이 안 오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40개 여기 회사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우리 인류 사회를 이끌고 가는 핵심 축이 아마 여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술자리에서 젊은 친구와 나이 드신 분이 우연히 만나서 어떤 대부자가 됐는데, 그건 다 부자가 다 됐어요. 엄청 부자가 됐어요. 자, 그렇게 발전하듯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새로운 우리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거는 제조업, 그 다음에 용역,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이제는 AI라는 게 여러분들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쪽에 더욱더 좀 더 분발하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하면서요. 이 AI 쪽, 컴퓨터 쪽 관련에 대한 내용은 아마 제가 이렇게 대충 가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우리 김종일 교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컴퓨터 이 전문적인 기술 이거는 전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흐름은 제가 알아요. 국제사회 흐름이라든지 이렇게 발전돼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거는 제가 알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중재 쪽에서 기업들이 겪는 그런 분쟁들을 보면은 이제 자꾸만 이 컴퓨터 쪽의 분쟁이 자꾸 늘어나요. 지금 있잖아요. 늘어난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요. 분쟁 내용도 이제 자꾸 이제 전문화되어 가는 거죠. 이 지금은 아주 개괄적인 뭐 일반 상식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분쟁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분쟁 내용까지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그런 거로 봤을 때에 여러분들한테도 컴퓨터에 대한 또 뭐 AI에 대한 깊은 얘기는 오히려 내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우리 김종혁 교수 같으신 분이 이제 전문가니까 그쪽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처럼 초창기에 전자상거래 업무를 다뤘고, 그 다음에 물품 무역, 용역 무역, 뭐 물품 거래, 용역 거래 이런 걸 다뤘던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에와 관련된 또 내 전공을 하는 이 분쟁 쪽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미리 이렇게 인지를 시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는 내 얘기를 분쟁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분쟁 쪽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짚고 내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우리가 40여 개 스타트업 회사들 중에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은 회사가요. 버룸이라는 자동차 일종의 딜러죠, 그죠? 자동차 딜러 회사하고요. 그 다음에 모드시라는 가구 딜러하고요. 그 다음에 모디페이스라든지 뭐 유캠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 딜러.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소라든지 아폴로 뭐 박스 같은 이런 일종의 하나의 자파, 우리 얘기하는 뭐 온갖 잡동사니 다 파는 그런 자파와 관련된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 잠시 내가 얘기를 하자면은요. 이 자동차 회사는 지금까지는 우리 뭐 현대다 여러분들 다 이제 그렇죠. 참 현대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야 자동차 우리는 생산국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 뭐 이게 우리 생활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공급이 되니까 그거 없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요. 근데 이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인 딜러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현대라는 회사가 뭐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하나만 예를 듭시다. 미국에다가 딜러 회사를 만듭니다. 만들어 놓으면은 이 미국의 자동차 딜러 회사는 본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현대 자동차 본사와 미국에 있는 현재 자동차 딜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자동차의 지사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사는 아닌데 딜러로서의 계약을 체결해서 딜러를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점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점포를 만들어 놓고 맛을 고수하는 마음을 담은 일식 코스. 네, 안녕하세요. 수성이면 천원입니다. 여보세요? 예, 지금 강의 중입니다. 네, 지금 강의 중입니다. 근데 현대
자동차가 점포를 전시장을 내놓고 그 전시장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러 오면은 그걸 보고 이렇게 이제 사는 게 아직까지 그 뭐 세계 시장의 어떤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있잖아요. 앞으로는 자동차 이 딜러가 점포를 미국에서 점포를 하나 만들려면은 그 점포비가 상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또 점포를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얻어야 되고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판매업을 하려 보니까 또 투자도 해야 되고 그 회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하려면은 투자가 엄청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데 그거를 다 투자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왜 생각하면 있잖아요. 바로 지금 얘기하는 V룸 같은 회사는 그런 전시장 이런 거 필요 없이 있잖아요. 가상의 자동차 회사를 하나 내놓고 있잖아요. 그 자동차 회사에 전시되는 자동차를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전시장에 보듯이 다 들여다보는 거죠.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안에 차 종류 뭐 색깔 뭐 이런 거 다 보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거래를 하면은 이건 투자비가 거의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뭐 장소 없고 할 전혀 그런 이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 게 V룸인데 아마 앞으로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그렇게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 아까 얘기한 대로 돈 안 들어가. 그 다음에 효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동차 볼 거 다 보고 뭐 검증할 거 다 하니까 판매가 얼마든지 그런 쉽게 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또 발전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더시라는 가구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가구 전시장 이 그 저 시내 가면은 무슨 가구 많잖아요. 이제 그게 다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가구 전시장에서 전시해 놓는 거 그거 가상 공간 만들어 놔놓고 거기서 다 살펴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은행 있잖아요. 은행이 전에는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은행 거의 다 문 닫았잖아요. 우리 동네만 해도요. 우리 동네 주변에 은행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개 딱 남고 전부 문 닫았어요. 자, 그거와 같이 이 가구도 판매장이라든지 자동차도 뭐 이런 판매장이 이런 게 앞으로는 다 이제 여러분들 기아 자동차 판매장 가고 지금 뭐 현대자동차 판매장 가고 시중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거 다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종사하는 사람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전시장을 만드는데 투자해야 될 사무실 임대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그만큼 싸게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그만큼 싸게 먹히니까 경쟁력이 더 있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러분 젊은이들이 앞으로 선도해 나가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폴로라는 이 차파점이 있잖아요. 뭐 잡동상이 뭐 온갖 것 다 있잖아요. 하여튼 뭐. 요즘은 심지어 있잖아요. 이 아폴로라는 이 회사에 보면은 어떤 가구 뭐 어떤 제품이라면 그 제품에 하나의 부품까지 공급이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야 내가 뭐 이렇게 하나를 뭐 만들다가 뭐 하나 뚝 불러졌어.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제품을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부품을 갖다가 그 하나만 사면 되니까 그런 걸 공급을 받아서 제품 부서진 거 바로 수리해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시장 그것도 물건 안 보고도 그 뭐 규격이란 이런 게 그 부품 하나 제품 특성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리서치해 가지고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이제. 자, 이거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많이 아는 뭐 에스티 로다라든지
이제 화장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은요. 자, 지금 백화점에 가면은요. 인류 백화점은 다 1층이 다 화장품 회사입니다. 왜 1층이 대부분 화장품 회사냐? 우선 딱 들어갔을 때게 그게 종사하는 조업원들이 다 그야말로 예쁜 조업원들이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있잖아요. 그 조업원들이 일을 하면서 우선 사무실 분위기가 백화점 뚝 들어갔을 때게 칙칙한 거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단 말이야. 이제 그런 분위기가 창출되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 화장품을 사람들이 해가지고 전부 발라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샘플도 있어야 되고 뭐 사람도 이제 얘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앞으로 1층에 그런 백화점에 그런 화장품 코너도 앞으로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왜냐? 집에 앉아서 말이야. 집에 앉아서 있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립스틱 다 집에 내 얼굴 다 발라보는 거야. 봐가지고 야 이게 좋겠다. 백화점 왜 가요? 그 다음에 백화점에 그런 공간 만들려면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인하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장품도 아마 그렇게 발전해 나갈 거다. 매장이라는 이런 게 없어지면서 우리가 하나의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은행 지점 없듯이 있잖아요. 은행 지점 그거 우리 컴퓨터 발전하니까 은행 지점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은행원들이 엄청 줄었잖아요. 자, 그거 되듯이 이런 사회 전반이, 내가 이제 몇 개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사회 전반이 이렇게 되어 갈 것 같다. 이렇게 되어 갈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미래 세계를 앞으로 개척하고 해나갈 역군들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참 이 좋은 시대에 또 더군다나 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이렇게 이쪽으로 의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내가 이 IT 쪽은 막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것도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얘기가 뭐 아마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막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내보다 더 잘 아는데, 그래서 뭐 한 두세 가지만 뭐 조금 더 내가 곁들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우리나라도 월마트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시장을 가보면은 이 월마트라는 매장이 아주 뭐 간판에 아주 큰 게 많이 이렇게 붙어 있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제가 물건을 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케아라 하는 가구 회사도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엄청나더만요. 가보니까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게 지금은 내가 물건을 사려면은 이렇게 위에 간판을 봐가지고 무슨 업종이구나. 그 업종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물건 또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그 월마트라는 백화점 안에 전시해놓고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전부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백화점 가상화폐 가상 이 회사도 말이죠. 월마트는 이 회사도 우리가 멀리 볼 거 없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 가면은 뭐 패밀리마트 교사코 또 뭐 CU 교사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가면은 물건들이 이렇게 쫙 전시되어 있어요. 전시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팔려 있고 어떤 거는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물건이 팔렸어. 근데 그게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CU나 뭐 패밀리마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가지고 매일 점검을 해요. 무슨 제품 뭐 몇 개 들어왔는데 지금 몇 개 남아 있고 다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은 이제 이 직원들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야 지금 물건이 요것밖에 없으니까 이 물건 더 보충해 줘. 그러면은 이제 공급자가 차 가져가서 이제 아 여기에 뭐가 없구나 하고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월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있잖아요. 여기서 컴퓨터가 알아서 있잖아요. 다 점검 다 하는 거야. 다 해가지고 야 뭐가 이렇게 부족하다 해가지고 바로 통보가 되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통보가 되니까 바로 통보되는 그 어떤 채널에 의해서 바로 통보가 오면 이 사람은 또 바로 또 공급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일일이 점검할 필요도 없고 지가 다 알아서 점검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참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패션 쪽으로 이렇게 하나 보면은 참 나도 그 실리콘밸리에 그게 내 뭐 딸하고 그 사이가 그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거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내가 해봤습니다. 자기가 옷을 입고요. 옷을 입고 이래 있으면은 컴퓨터가 있잖아요. 옷 입은 거를 갖다가 컴퓨터가 딱 촬영을 해가지고 딱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 옷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도 치수 뭐 이런 게 전부 다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피부 색깔 이런 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기호도 이런 게 이제 점검이 돼가지고는 아 그걸 말이야. 당신은 이런 옷이 좋겠소 하고 견본을 컴퓨터로 견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내가 또 일부 봐. 컴퓨터로 보내주면은 내가 일부 보고는 야 이게 내한테 맞네. 뭐 색깔은 내한테 어울리네.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견본을 몇 개 보내주면은 그럼 나 이거 하겠소. 사는 거야 이제는 있잖아요. 이제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는 점원이 뭐 소개하고 뭐 누가 뭐 치수 재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신차 하나 사진 찍어 보내면은 뭐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게 막 컴퓨터 지가 알아서 뭐 디자인하고 뭐 지가 알아서 뭐 공급 다 해주는 거야. 자, 이래 되면은 우리 의류회사 있잖아요. 의류회사가 이제는 생산 제조만 하는 것이지 그러고 디자인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막. 컴퓨터 다 해주는 거야.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야. 자, 거기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갖다가 한번 내다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쪽의 발전은 무한대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더욱더 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거는 많이 발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자, 뭐 이런 추세 정도는 뭐 내가 그 기술적인 거는 모르더라도 있잖아요. 이런 시장적 추세는 제가 그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뭐 좀 간 얘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제 이 IT 쪽은 제가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재 쪽으로 내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중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IT와 관련해 가지고 IT 개발이라든지 또 뭐 이런 쪽에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각종 이런 걸 갖다가 뭐 지금 이게 월마트 뭐 물건 빠진 거 찾아가지고 공급하듯이 말이죠. 또 뭐 화장품 뭐 립스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계약하듯이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아 그냥 주문하니까 물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 주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고 쓸 동안에도 말이죠. 쓸 때도 전부 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아마 생소할 겁니다. 아마. 아, 그냥 내가 뭐 돌락해서 줬는데 그거 무슨 계약이 있느냐. 미리 두자 간에 공급자와 사용자 간에 그 안에 거래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한다 하는 것까지 계약에 이미 다 돼가지고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소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우리가 사회활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에서 관리되지 않는 영역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삶 자체가 구석구석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법에서는 전부 다 관여가 다 돼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요. 이제 컴퓨터학을 하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생소한 얘기가 될 겁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회 조직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생활의 모든 게 돌아가는 것은 전부 다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개인 대 개인 내지 개인 대 정부, 개인 대 기업 등등 계약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처음 생소할 겁니다.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우리가 그 상행이 뭐 각종 거래에 있어서는 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비욘드 컨트롤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비욘드 컨트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고의적으로 누가 막 악의적으로 하는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요. 그거는 사기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니까 고의성, 악의성이 없는데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요. 노인과 젊은이들 같은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달라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세대 차이에. 그거는 고의성이 없어요. 그런 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간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을 하나 예를 들면은 중국과 한국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있잖아요. 중국의 문화 관습 언어가 있단 말이야. 언어도 있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해석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에 영어다, 영어 단어 하나를 놔놓고도 해석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 중재협회에 가가지고 미국 중재 제도를 공부하러 갔습니다. 맨하탄에서 제가 있었는데요. 그 맨하탄에 있을 때에 그 미국 중재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니까요. 이제 그 미국 중재회에서 이제 내가 그 공부를 하러 가니까 내한테 공간을 이렇게 주고 우리 이제 상사 중재원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좀 대주가지고 이제 몇 달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근무하는 동안에 바로 내 옆 테이블에 여직원이 있었어요. 여직원이 있었고 그 테이블 안에 이제 그 우리가 매니저라고 얘기하는 매니저도 있고 이제 몇 살 이렇게 자기 책상 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을 84년도에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는데 뭐 여러분들 다 태어나기 전이겠죠, 그죠? 근데 그 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바로 옆 테이블에 그 여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여직원이 이제 한 명 있다가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뭐 한국에 대한 얘기 저것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도 우리 한국 사람을 보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84년도에 그 갔을 때는 야, 네가 미국을 가다니 막 그런 얘기할 정도였고요. 그때 갈 때는 뭐 절차도 아주 복잡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외 여행도 있잖아요. 아시안 게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올림픽 거치고 나서 이제 해외 여행이 이렇게 좀 활성화돼서 그렇지. 그 전에는 해외 여행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희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뭐 온갖 얘기 이제 다 했죠. 그러다 이제 그 여직원한테 내가 이제 핵심적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나는 그때 이제 30 뭐 나이가 31살인가 뭐 하여튼 32인가 그런 나이대였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옆에 여직원한테 내가 그랬죠. You are very attractive girl이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You are very attractive girl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attractive girl이라는 말이 뭔지 대충 아시겠죠? 내가 말하는 거는 뭔가니까 너 참 매력적인 여자야, 소녀야, 뭐 사람이야. 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한 거죠. 했더니 이 여직원이 있잖아요. 얼굴 색깔이 확 변하는 거예요. 얼굴 색깔이 확 변하길래 이 여성이 갑자기 왜 이렇게나? 나도 당황스럽죠, 이제. 그런데 당황스럽고 아주 분위기가 이제 어색해진 거예요, 이제. 그때 나이가 좀 드신 매니저가 내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보 내가 미스터 킴하고 그 여직원하고 사이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오늘 미스터 킴이 이 얘기는 무슨 뜻으로 얘기를 했느냐라고 묻길래 내가 참 이쁘고 매력적이다. 이제 그런 좋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뭐 어리둥절하게 놀랐어요. 대낮에 말이야. 내가 어트랙티브 걸이라는 그 의미가 뭔가 내가 섹스를 하고 싶다라는 거로 들은 거예요. 그 여자애가 듣고 나서는 얼굴이 확 변한 거죠.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야, 그래가지고 그 매니저가 자기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직원한테도. 미스터 킴이 얘기한 거는 이런 의미로 했는데, 이 여자, 미국에서 그 여자 직원들이 들을 때는 그걸 요새를 유행하면 성희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로 들은 거예요. 내가 난처할 수밖에 없죠. 내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그 매니저가 얘기하기를 의미한 뜻을 나는 알겠다. 그러고 여도 알겠다. 그래가지고 그 매니저가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 여직원도 웃었어요. 웃었고 나도 웃었고 당황하고 웃었고 그런 그 장면이 그 당시에 좀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 내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제 간에는 우리가 문화, 환경, 언어 하나까지 참 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욘드 컨트롤이에요. 내가 어떻게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쟁은 엄청 우리가 많이 발생하더라.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내가 옛날에 경험한 거 84년도 얘기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경험한 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세대 간 뭐 해가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쟁이라는 거는 고의성이 있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고의성이 없었어도 이런 분쟁은 발생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쟁을 발생을 하는데 더욱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사례를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한국과 중국 간에 수교를 했어요. 한중 간에 수교를 하는데 중국은 그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 내지 지금 사회주의지만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유재산이 이런 게 토지, 건물 이런 거는 특히 토지 같은 거는 지금도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뭐 건물, 상가 뭐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제 그렇게 확대가 됐죠. 그런 국가하고 우리가 수교를 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 한국 기업이 중국 칭다오 같은 데 가면, 산동성에 가면은 한국 기업이 한때 약 한 7,000개 이상, 우리 구로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한 7,000개 이상 중국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땅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빌리고 거기다 공장을 짓고 이렇게 회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하나하나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하나 계약을 해가지고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선 큰 차원에서 중국과 한국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성질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런 계약과 관련된 또 거래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합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재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법에 의해서 좀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중국 기업들은 중국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하고 거래를 하면은 한국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또 계약의 이행과 관련했을 때에 어느 나라 법에 의해서 이 계약을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또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한국 기업들은 우리 한국 법 가지고 하겠다. 중국 기업들은 난 우리 중국 법 가지고 하겠다 하고 싸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계약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한국과 중국 간의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해결 방안이 뭐냐? 그게 바로 중재라는 제도입니다. 이 중재라는 제도가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거래를 할 적에 한국법도 아니고 중국법도 아닌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을 하면은 이거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한중 수교할 때라든지 외국과 수교를 할 때는 꼭 중재에 대한 이 분야부터 먼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수교를 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중 수교에 있어서 1차 관문이 중재 계약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중재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한국과 중국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내막은 잘 모르겠죠. 근데 실제 그렇게 이게 진행이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재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국경을 초월해서 있잖아요. 국경을 초월해서 국내 국제 할 거 없이 다 통틀어서 분쟁이 발생하면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가 이 중재라는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선 하나 입력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니까 이 중재란 구체적 내용이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중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 중재법에 나와 있는 중재는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느냐. 요걸 우리 한국 중재법을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 자 페이지 여기 되겠습니다. 중재란 사법상의 권리 및 기타 법률 관계에 대한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을 해서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게 대한민국 중재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법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공법이 아닌 거죠. 우리가 법에는 사법과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은 공공기관 공적인 것을 관할하는 것. 우리가 교통사고 냈다.
이건 공법이에요. 왜냐 사법부, 경찰과 운전자 간의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법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개인 대 개인 간의 계약 내지 분쟁입니다. 이는 어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A와 B 간의 친구, 뭐 사업자, 뭐 우리가 이 개인이라는 것은 뭔가 개인 기업도 씁니다. 사법의 개인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 대 소비자, 또 소비자 간, 또 기업 간 그런 모든 관계를 사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관련된 권리, 그 다음에 책임, 의무, 그걸 법률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당사자 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분쟁 발생했을 때에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에 안 가고 우리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서 분쟁을 해결하자 하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해서 해결하는데 이때 그러면은 재판관은 누구냐? 그 재판관이 바로 중재인이라는 재판관입니다. 이름이 판사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이름은 중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재인이 중심이 돼서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해결해서 그 중재인이 결정하는 대로 양 당사자 거래의 계약자들이 그대로 복종을 하고 그대로 그 내용대로 중재인이 결정한 대로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중재인이 이래 해, 얼마 배상해, 이거는 기각이야, 뭐 등등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렇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가 바로 중재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거는 대한민국 중재법의 얘기인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 간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외국 사람들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재인을 두 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중재인이 결정하는 대로 사건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재인이 재판관은 중재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재인이 결정한 이 내용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법원의 재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법원의 판사가 재판한 것보다 효력이 더 좋습니다. 야, 그런 제도가 있느냐.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재판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건 대한민국에만 효력이 있어요. 중국 법원은 중국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중재인이 결정한 거는요. 국가 상관없이 전 세계인들이 다 효력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처음 듣죠? 그런 제도가 있나? 있습니다. 그런 중재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재인이 재판하는 이거는요. 우리 법원에는 1심, 2심, 3심 우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 제도가 있는데요. 이 중재는요. 단심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 재판하면은 중재인이 결정해버리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그 효력은 법원에서 재판한 그 효력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중재인이 결정한 거는 중국 가서도 집행이 됩니다. 야, 그거 웃기지 마세요. 됩니다. 네. 중국의 업자하고 한국의 업자하고 둘이 분쟁이 생겼어요. 내가 중재인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중재 재판을 했어요. 내가 내린 중재 재판은 중국에 어디 갔든지 간에 집행 성인과 집행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성인 집행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경을 초월해서 성인 집행이 다 됩니다. 이게 중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중재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생소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중재를 이렇게 내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이 중재를
중재인을 당사자가 합의해서 중재인을 선정해서 중재 재판을 하면은 그 중재인이 결정하는 것은 지구상에 어디든지 효력이 다 발생한다.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법원에서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에만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중국 법원에서 내리는 것은 중국에서만 효력 발생한다고. 이건 국경을 초월해서 또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중재라는 제도고요. 이 중재라는 제도는 이제는 글로벌 시대 때는 이제 국적 국가 이런 거 구별 있는 이런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런 것을 다 추월하는 그런 분쟁 해결 제도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만들어놨고 유엔에서 만들어놨고 유엔에서 처음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인정이 되는 거다. 이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어떤 한 정부가 인정한 게 아니고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이걸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아시면은 엄청 오늘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 때 우리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이제 살고 있어요. 국경을 초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중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이때 이 중재인의 결정이라고 그랬는데요. 내가 중재인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중재인이라서 가끔 이런 중재 판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중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제 상서중재원에서 근무도 했고요. 상서중재원의 본부뿐 아니고 부산 지부장도 하고 그쪽에 내가 이렇게 실질 중재 재판도 하고 이런 장본인입니다. 내가 또 중재인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재에 대해서 내가 아주 전문가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전문가 강좌 뭐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이쪽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한다. 그리고 그 범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T뿐 아니라 물질, 뭐 용역 이런 거 다 총괄한 그런 쪽에서도 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이 중재를 하는데 딱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 분쟁이 발생하면은 아무나 가서 막 중재 신청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중재는 중재하고자 하는 두 사람이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중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발주 계약이라든지 뭐 수주 계약 이런 계약할 때에요. 계약을 할 적에 꼭 중재 계약을 해 주세요. 중재 계약을 해 줘야만이 내가 지금 얘기한 이런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중재 계약이 없으면은 중재하자라는 합의를 했을 때에 가능합니다. 자, 그 합의 내용이 어떠느냐, 중재 계약 내용이 어떠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분쟁의 계약 조항, 합의 조항은 어떤 거니까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최종 해결을 한다. 요거 하나만 합의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종 컴퓨터와 관련된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 안에 요 조항 하나 넣어 놓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분쟁 발생하는 것은 요 계약으로서 중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분쟁 중재조항인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기업끼리가 아니고 한쪽은 대한민국이고 한쪽은 외국일 때에 중국, 미국 등등 일본 등등 외국일 때에 계약하는 조항입니다. 자, 그 계약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 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그 다음에 중재인들에 의해서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요거는
국제 간에 한 당사자가 외국인일 때에, 외국 기업일 적에 계약하는 조항입니다. 요거는 양 당사자가 다 우리 한국 기업 내지 한국인일 때에 계약하는 조항입니다. 요 두 가지 계약을 해놓으면은 삼심제인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중재원에서 중재인이 재판을 하는 거고, 그 내리는 재판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다 인정이 되는 그런 분쟁 해결 방법이 중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더군다나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전문가 강의라는 타이틀로 볼 때는 이 내용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또 김종익 교수의 그 청에 의해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강의를 내가 지금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잠시만, 시간이 얼마나 10분 남았어? 자, 그러면은 사례를, IT 분쟁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중재 판정을 한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이 중재는 기업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 공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내가 상사 중재원에 근무한 데다가 상사 중재원 중재인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를 내가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로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사 이름은 밝히지를 안 했습니다. 왜냐? 기업 보호를 위해서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걸 알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인데요.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에 대한 계약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용역 계약물이 부동산 직거래 닷컴 하이브리드를 제작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PC 웹페이지 디자인 리뉴얼을 또 제작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계약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용역 계약이다 보니까 지급 시기가 보통 3차례로 3차례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중에 1차 600만 원, 2차 600만 원, 이 용역 계약 이렇게 제일 처음에 계약하면은 보통 이제 한 600만 원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한 600만 원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다 끝나면은 이제 3차 해가지고 이제 8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이루어졌는데,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1차 600만 원하고 2차 6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1차 계약금하고 2차 중도금까지 이렇게 지급을 한 거죠. 하고 나서 요때는 제품에 대해서 납품하고 1차 납품하고 지급하고 2차 납품하고 이제 지급을 한 거죠. 하고 그 다음에 3차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3차 부분이 이 뭔가가 성능이 제대로 잘 안 나왔어요. 1, 2차 제품은 이렇게 성능이 잘 나와가지고 됐는데 3차 부분은 성능이 잘 안 나온 거야. 안 나오다 보니까 3차 부분은 납품을 이제 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2차는 잘 거래가 됐습니다만은 3차는 거래가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가 되고, 그랬더니 신청인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을 한 겁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신청 금액이 1, 2차 지급 금액 1200만 원, 600만 원하고 600만 원 요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불이행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내달라는 겁니다. 이 개발 불이행이라는 것은 바로 3차분에 대해서, 3차분에 대해서 불이행으로 3천만 원 달라. 그 다음에 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 용역 계약을 하다 보니까 회의비, 통신비 이런 게 한 1,000만 원 나갔으니까 내달라 해서
5천만 원을 달라는 청구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이 청구에 대해서 이제 중재 판정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내려졌느냐? 1차 분에 대해서 요 600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거래가 다 끝났다. 납품도 하고 돈 지급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1차분 600만 원은 기각한다. 다 이루어지고 돈까지 다 지급했기 때문에 이거 중재 신청한 거 이거 기각이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2차분의 전체 계약에 따른 어떤 그 3천만 원 있잖아요. 아까 불이행에 따른 3천만 원. 이것도 기각한다. 그 다음에 2차분 우리가 600만 원이잖아요. 2차분 600만 원에 대해서는 50%인 300만 원은 인정하고 300만 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 2차분이 납품했는데 이 2차분이 성능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온 거야. 1차분은 성능이 제대로 나왔는데 2차분은 성능이 좀 미달돼서 성능 미달분으로 300만 원. 또 성능 미달되지만 또 미달된 상태지만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데 대한 가치 인정해서 이거는 5대5 해가지고 300만 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분 요 3차분 요거는 자 그 개발 성능 위협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이거는 아예 납품도 안 하고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죠? 이거는 거래가 안 이루어진 거 이거는 기각을 했는데 왜 기각을 했느냐? 개발자하고 개발 의뢰자 간에 있잖아요. 의뢰자 간에 서로 협의해가면서 이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협의가 성사가 안 된 거예요. 개발자는 요걸 해달라, 개발 의뢰자는 요걸 해달라고 그러고 개발자는 요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개발 의뢰한 대로 개발자가 개발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전문적인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요걸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개발자하고 개발 의뢰자 간에 요거는 계약이 성립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 이거는 개발 의뢰자는 그게 욕심이 나서 그게 필요해서 요구했지만 개발자는 기술적으로 능력적으로 그걸 개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3차분은 또 기각한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가 2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 200만 원만 통신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서로 회의하고 뭐 전화요금 이런 거 이제 주고받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영수증을 전부 다 첨부를 한 거예요. 첨부를 하니까 아 이거는 200만 원 인정된다 해가지고 200만 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1차 분은 아무 문제가 없고 제품도 양호했기 때문에 이제 저 600만 원 청구한 거를 신청인이 청구했지만 그는 청구 의미가 없다 해서 기각했고 그 다음에 2차분은 300만 원만 600만 원 중에 제품의 성능이 300만 원치만 인정이 되고 300만 원치는 좀 불량하다 해서 인정했고 회의비 통신비 200만 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은 5천만 원인데 신청인한테 인정된 금액은 500만 원만 인정이 된 겁니다. 500만 원만요. 그러니까 아까 2차분 300만 원하고 회의비 200만 원하고 500만 원만 인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5천만 원 중에 500만 원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신청인이 책임이 이제 500만 원 중에 5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이니까 신청인이 간 거는 10%잖아요. 그죠? 500만 원 중에 인정된 거는 500만 원, 5천만 원 중에 500만 원만 인정이 됐단 말이야. 그럼 신청인이 인정받은 거는 인정을 받은 거는 10%밖에 안 되는 거죠. 5천만 원 중에 500만 원만 신청인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신청인은 90%, 비용은 피신청인이 이제 10%, 그다음에 신청인이 90% 비용을 부담을 시켰는데 이 부담시킨 비율이
신청 금액의 5천만 원에 대해서 10%인 500만 원만 신청인이 승리를 한 거야.胜소를 한 거야. 그래서 신청인은 10%만 승리를 했기 때문에 90%는 신청인이 졌단 말이야. 졌기 때문에 신청인은 비용을 90%를 부담을 하고 피신청인은 10%를 부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분에 대해서 신청 금액에 대해서 인정된 것만 10%만 인정되고 90%는 신청인이 졌단 말이야. 졌기 때문에 신청인이 전 거 90%는 비용은 90%를 신청인이 내고 이긴 거 10%만 신청인이 안 내는 거죠. 자, 그렇게 판정이 난 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수료 지급건인데요. 수수료를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계약을 하다 보면은요,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발주자하고 이제 그 제품을 개발자하고 사이에 중간에 이제 중개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관련되는 그런 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은 이제 그 CPA 마켓 웹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디자인하고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 계약 총액은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신청인은 웹사이트 매도인이고 피신청인은 매수인이고 있잖아요. 근데 피신청인 중개업자를 경유해서 용역대금 5천만 원을 지급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신청인이 중개업자한테 지불한 거를 또 피신청인이 단락해가지고 한 개다. 자, 쉽게 얘기해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청인, 피신청인이 5천만 원 용역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는 중개인한테 신청인이 중개인한테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주고 그 다음에 피신청인이 중개수수료를 신청인한테 주도돼 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한 신청인이 중개수수료를 500만 원을 지급을 한 거죠. 한 거고 그 다음에 피신청인은 5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피신청인이 지급해야 될 돈은 총 5,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5,500만 원이 지급을 하고 수수료는 5,500만 원 중에 수수료는 중개인한테 이제 신청인이 내야 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뭐 그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500만 원을 달라. 신청인이 이제 500만 원 수수료를 신청인이 내가 지급했으니까 피신청인 네가 내한테 500만 원을 달라. 그랬더니 피신청인은 나 500만 원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판정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은요. 자, 신청인이 중개인한테 500만 원 낸 거 그거 달라는 거란 말이야. 달라는 건데 그거 이제 주고 나서 피신청인이 신청인한테 이제 중개수수료 그 중개수수료 책임자는 누구니까 피신청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될 책임자인 거죠. 그러니까 피신청인한테 500만 원 중개인한테 준 500만 원 수수료를 피신청인 네가 내한테 500만 원 달라라고 청구한 건데 그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왜? 거래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거래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중개수수료까지 다 지급했는데 피신청인이 중개수수료 지급 안 한다는 거 이거 인정 안 된다. 그러니 피신청인 네가 지금 있잖아요. 신청인한테 중개수수료 500만 원 이거는 줘라 라고 판정을 내린 건입니다. 내린 건인데 이거부터 알고 이제 반대 신청자는 또 뭐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중개수수료 500만 원은 신청인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기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기간 내에 납품했고 또 계약 해지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200만 원 배상을 오히려 내가 200만 원 배상을 내가 요구를 한다 라고 했는데
200만 원 배상 요구하는 거 요거 기각됐고 피신청인이 요구한 거 기각했고 그다음에 500만 원 신청인이 중개인한테 지급하는 500만 원 이거는 인정된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될 거 지급했는데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판정이 내려진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인데요. 마지막 사례는요. 대상물이 뭔가 하니까요. 용역 계약물 웹 애플리케이션이고 총액은 1,870만 원. 요 작은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은 이런 것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학생인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작은 것들을 좀 이렇게 내가 뽑았어요. 여러분들이 계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지급 조건은 1차, 2차 561만 원이고 3차가 740만 원 이렇게 이제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보통 이런 계약들은요. 보통 지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보통 지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차, 2차는 납품 후에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3차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3차 이게 또 뭔가가 이쪽에는 이거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건 나는 해줄 수 없다 하고 또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긴 거는 요 3차 분, 요 740만 원짜리 요게 이제 분쟁이 생겨가지고 3차 분은 거래가 성사가 안 된 거죠. 흔히 1차, 2차 561만 원 해가지고 1122만 원 요거는 거래가 성사돼 가지고 거래가 다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748만 원 요거는 이제 거래가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중개 신청을 한 겁니다. 한 게 뭔가 하니까 3차 이거 거래가 안 됐으니까 이거 3차 네가 거래를 네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네가 개발해 가지고 납품을 하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네가 거래 이행을 안 했으니까 670만 원 내놔라 라고 청구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야 거래 이용도 안 하고 우리 둘이 이거는 개발해달라 그러고 나는 할 수 없는 기다 해가지고 깨진 긴데 이거 어떻게 내가 인정하느냐. 나 이거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3차분에 대해서요. 그게 중재 판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또 반대 신청을 한 게 뭔가니까요. 3차분은 다른 개발자한테 소개를 해서나 신청인이 이리 거절을 했고 3차분 개발을 위한 추가 투자 손실액이 1,400만 원을 배상을 또 반대 신청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반대 신청한 것도 역시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 안 돼서 이행 못한 거 670만 원 달라는 것도 기각했고 그 다음에 3차분과 관련해서 네가 계약 불이행을 했으니까 그게 손해액이 1,400만 원인데 이거 요청한 것도 또 기각을 했고 둘 다 기각이 다 됐죠. 다 되다 보니까 그래서 중개 비용은 둘 다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기각됐으니까 중개 비용은 그러면은 5대5 즉 50%씩 책임지라 해가지고 판정을 내린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신청 하나씩 다 했는데 둘 다 기각 다 돼버렸으니까 중개 비용은 5대5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개 비용 문제를 내가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자면은 중개 비용은요 보통 신청 금액하고 중개 비용은 반비례합니다. 아주 성리하는 금액하고는요 1,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500만 원만 판정이 났다 이러면은 중개 비용은 5대5입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신청인이 100% 다 이겼다. 그럼 신청인의 책임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중개 비용은 다 이겼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피신청인이 중개 비용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금액이 1,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신청인이 다 졌어. 다 졌으니까 피신청인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신청인이 중개 비용은 100%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재 판정을 할 때 중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정을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세 번째 사례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사례는요. 시간이 이렇게 좀 흘렀기 때문에 내가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런 유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뭐 이 사례는 뭐 100개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중재인들이 판단을 하고 해서 결정을 해서 분쟁이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나 보여준 실제 중재원에서 발생한 중재 사례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상 내가 강의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혹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든지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인포메이션을 준다면은, 만약에 앞으로 IT와 관련된 뭐 수주 계약이라든지 또 뭐 내가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 계약을 꼭 하게 될 때는 중재 계약을 해라. 그리고 중재 계약을 할 적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을 때는 대한상사중재원, 아까 여기에 분쟁해일 내용에 나와 있었죠. 대한상사중재원을 갖다가 두드리면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여기에 대한 안내를 잘 해줍니다. 내가 이런 분쟁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상담도 해줍니다.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재 신청하면은 중재 신청도 다 받아주고, 계약 합의된 거는 중재 신청도 받아주고, 이런 업무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요,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에다가 전화를 여러분들이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면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센터에서 이 건을 받아가지고 바로 상담 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분쟁조정센터에서 소비자 중재로서 이 분쟁을 또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은 꼭 필요하고 유용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미리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 IT 관련과 관련해서 계약을 하고 할 때는 내가 이런 걸 유념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나의 소망이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전문적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 시간을 내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일단 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아마 소중사업단에서 채팅창에다가 폼즈 뭐 구글에서 폼 하는 거 만족도 조사 이거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금 이거 보이시죠? 채팅창에, 그렇죠? 이거 끄면은 이거 이제 없어지니까, 없어져도 소중사업단 행정 사이트에 이거 있거든요. 온라인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거 지금 복사해 가지고요.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전문가 특강 1탄이었는데 이제 2탄, 3탄도 있습니다. 이제 매달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아직 시간이 지금 나온 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좀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5월 이렇게 이제 일정이 돼 있고요. 4월 달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중개, 이제 법적인 쪽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프롭테크라고 해서 부동산 쪽의 전문가가 오십니다. 부동산 쪽 전문가가 오셔서 부동산 쪽에서 이제 프로퍼티 테크라고 해서 우리 핀테크, 뭐 인슈어테크 이런 얘기 많이 하듯이 프롭테크 쪽의 전문가가 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핀테크 전문가, 이제 하나벤처스에서
본부장인데 핀테크 이제 진짜로 핀테크 쪽에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또 이제 그 IT 쪽에 그분이 이제 벤처 투자 상담을 주로 하시는 스타트업 상담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3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행정실에서는 어쨌든 계속 홍보가 나가고 있고요. 저도 수업 시간에 홍보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그 지금 참가자가 90명인 거 보니까 제 수업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창기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 아마 그 출석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김창기 교수님께 그 출석 관련해서도 다 정보를 넘겨드리고 그다음에 또 저기 사업단 쪽에다가도 제가 이제 그 정보를 넘겨드릴 건데요. 일단은 요거 만족도 조사 요거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재수업 듣는 분들은 수요일 날 또 재수업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요. 예,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수업한 거는 제가 소중사업단 쪽으로 나가 PDF 파일을 갖다 넘길 겁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제가 이강이동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뭐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수업 전문가 특강 해주신 뭐 내용을 대략적으로 저도 이제 옆에서 들었는데요. 요약하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 쪽으로 하고 또 스타트업을 하실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실 수도 아니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분쟁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소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 법적 분쟁을 갖다 해결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 사가지고 그렇죠 판사들의 어떤 그 판결을 받는 어떤 그런 소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 말고도 IT 쪽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이 있다.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쉬울 수 있는 어떤 이런 기관들을 통한 중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오늘 조금 전문가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수업 뭐 전문가 특강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